전남여대 김기용께서 더플러 심초음파의 원리 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 좋은 자리를 매년 준비하시는 이 경희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우식 선생님, 손희석 선생님과 경희대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종원 교수님과 최지원 교수님 모시고 강의할 수 있어서 즐겁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플러 심초음파의 원리와 적용인데 사실 앞에서 황희정 교수가 약간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의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맛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플러 효과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기차 소리 효과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소스가 있고 웨이브가 오는 소스가 있고 옵서버가 있으면 옵서버 쪽으로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에 소리가 들리는 크기 파장이 달라진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백조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가는 방향과 지나온 방향에서의 이 파동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장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볼 때는 혈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RBC의 모션을 보려고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RBC가 피가 흐르는 방향이 프로브가 된 쪽에서 프로브에서 빔을 보낼 때 멀어지는 쪽에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쪽으로 다가오는 쪽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 파장이 다르게 표현돼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라면은 F0로 보내면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런 제로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다가오는 거라면은 실제로 올 때는 굉장히 촘촘하게 더 많은 것들을 시그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멀어지면은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시그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물체가 멀어지는지 다가오는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영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에 이 피가 흐르는 것은 뭐 직각이나 아니면 평행하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쉬프트 현상이라는 게 생긴데 이 어려운 방정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앵글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블러드 플로우에 패러럴하게 영상을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앵글에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는 값이 앵글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오류를 좀 피할 수 있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적용한 부분은 많습니다. 저도 당해봤지만 과속을 하면은 당할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잠수함 잡아내는 거라든가 어군 탐지 또 기상 탐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플러를 그러면 심장에 적용할 때 가장 도플러 효과는 요한 크리스찬 도플러가 이렇게 발견을 했지만은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저희들이 많이 쓰게 하신 분은 아마 해틀리스의 많으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프레셔 합타임 220으로 나누는 거 해서 MVA 측정하는 방식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칼라 도플러는 오모토로스라고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 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해틀리스엠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잠깐 메이오 클리닉에 놀러 오셨을 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고 1시간 정도 디스커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도플러 에코카디오그래피의 종류는 아까 황희정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스펙트럴 도플러라는 게 있고 티슈 도플러라는 게 있고 칼라 도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스펙트럴 도플러에는 크게 두 가지 펄스 웨이브와 컨티뉴어스 웨이브라는 게 있고 티슈 도플러는 사실은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하는 기법이고요. 아까 칼라 도플러도 황희정 쌤이 다양한 펄스 웨이브 도플러 멀티플 샘플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펄스 웨이브 도플러와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의 차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 부위에서의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 볼륨을 둘 수 있는 기법이 펄스 웨이브 도플러입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는 한쪽에서는 계속 빔을 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큰 속도를 측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특정 지점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속도를 재는 거니까 이렇게 프로브로부터 다가올 때 베이스라인부터 멀어질 때 이런 속도 위치 시그널을 베이스라인에서 알 수가 있고요. 속도를 한 지점에서 한 속도만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즉 속도가 여러 군데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지, 그 시간에 따른 속도를 각각 재지만은 모든 지역을 재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속도를 그 시간에서 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시그널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는 모든 지점의 속도를 다 보는데 실제로 디스플레이 될 때는 안에는 하얗게 모든 지점의 속도가 다 채워지는데 마진은 가장 피크 벨로시티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와 CW 도플러와 펄스 웨이브 도플러 차이를 볼 때는 도플러 시그널의 가운데가 비어 있는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 몰라도 이건 PW로 잡았구나, 이건 CW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마이트라 인플로우 벨로시티 같은 거 잴 때죠. 여기다 마이트라 팁의 샘플 볼륨 이렇게 표시가 딱 됩니다. 샘플 볼륨이 커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샘플 볼륨 마이트라 여기 팁에 있고 PW니까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고 각 시간대의 속도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트라 인플로우 벨로시티를 재는 거고 CW는 이 선이 있는 데에서 모든 속도를 다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피크 벨로시티가 이렇게 마진을 형성하고 센터에는 다양한 부위의 속도가 다 포함되니까 비지 않고 꽉 채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샘플 볼륨이 있다, 맥시멀 벨로시티가 2m 이내 좀 느린 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상적으로는 LVOT라든가 마이트라 인플로우라든가 펄머널 헤파틱 베인, 마이트라 애놀라 벨로시티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이 된다. 그리고 CW 도플러는 굉장히 높은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에어틱 스테노시스라든가 리거지테이션 기본적으로 속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고 피크 벨로시티를 측정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펄마트 프레셔 같은 거 측정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이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상인인데 칼라도 알리에이싱 없이 굉장히 라미나 플로우가 잘 유지되고 있죠. 샘플 볼륨이 LVOT에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가운데는 비어 있고 피크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CW로 재더라도 스테노시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은 오른쪽은 CW로 잰 건데 속도가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 사람은 굉장히 봐도 터블런스도 있고 리거지던트 플로우도 있죠. 그래서 PW로 LVOT에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LVOT는. 근데 이 환자는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이 환자를 여기다 만약에 CW를 대면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 선상에서 제일 높은 속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1m가 안 되는 속도가 아니라 피크에서 4m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W와 PW를 차이를 알고 둘 어플리케이션 해야지 LVOT의 벨로시티하고 이제 CW로 잰 벨로시티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월드 벨벨을 나중에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CW와 PW의 차이를 알고 봐야 되고 그럴 때 이 CW로 재게 되면은 리거지던트 플로우도 여기는 알리아식으로 PW 속도가 2m 이상을 잘 못 잡으니까 되지만 CW 리거지던트 플로우도 그렇게 같이 플로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 이런 것의 속도를 보거나 혈류량 측정할 때는 CW 도플러 많이 쓰이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칼라 도플러는 아까 홍희정 선생님이 대부분 많이 얘기했지만 멀티플 샘플을 두고 거기에서 속도가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 그 속도의 비퀴스트 리밋이라는 게 있고 그걸 넘어서면 얼리어싱이 생겨서 이걸 굉장히 터블런트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브로 플로우가 오는지 멀어지는지를 갖고 리거지테이션인지
얼리어싱이 생긴 걸 통해서 속도가 높아져 있지 않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심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티슈 도플러라는 것은 초창기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속도 측정할 때나 CW 측정할 때 타깃이 RBC였지 않습니까? 근데 RBC는 심장 안에서의 특징이 밀도는 낮은데 속도는 빠르고요. 심장 근육을 어떻습니까?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는 피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블러드 플로우 측정할 때 아티팩트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생각을 전환을 해보면은 속도를 근육의 움직임만 잴 수는 없을까 한다면은 속도가 낮은 것을 측정하고 밀도를 높은 것만 측정하겠다. 그 나머지는 버려버리겠다는 이런 필터링을 주면은 티슈의 움직임만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는 RBC가 타겟이고 속도는 높고 시그널 밀도는 낮은데 이 세팅을 바꿔서 나는 속도가 여기는 세팅이 0.2cm, 0.2m/s인데 0.2m가 넘는 것은 버려버리겠다 이런 세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아니면은 취하지 않겠다. 밀도가 낮은 것은 버려버리겠다 하면은 블러드 플로우의 속도는 전혀 측정이 안 되고 마이오카디움의 속도만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PW 도플러에서 이렇게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1cm/s까지 오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0.2가 전혀 넘지 않죠. 티슈가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그런 필터링을 주고 마이오카디움을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측정한 것이 티슈 도플러 이미지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PW니까 어쩌겠어요. 마이오카디움의 여러 부위에 샘플 볼륨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부위에 여기다 샘플 볼륨이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다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재는 세탈 마이트라 애놀라 벨로시티 재는 곳에 되면은 이렇게 E 프라임, A 프라임, S 프라임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다이아스톨 펑션 평가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PW 도플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샘플 볼륨을 두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상적으로 어떤 데 활용되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게 아마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건데 거리 성령 시간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플러를 하면은 단면적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 있게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타임 밸런스 인테그럴을 하면은 혈류 이동 거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D를 우리가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하면 이런 계산해서 타임 밸런스 인테그럴을 곱을 해주면은 그때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LVOT 다이아미터를 시스톨 때 이렇게 마이트럴 에어트랙과 분대에서 분대까지 측정을 하고 열렸을 때 그리고 3챔버나 위에서 이렇게 그쪽에 타임 밸런스 인테그럴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곱을 하면은 여러분이 잴 것은 타임 밸런스 인테그럴 티슈 도플러로 PW 도플러로 하는 것과 마이트라 애놀라 밸런스를 정확히 재주기만 하면 파라스타를 롱해서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만 재주면은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레이트를 구하는 게 카디악 아웃풋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의 기능 중에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피를 뿜어내는 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그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런 도플러를 활용하고 2D 매저를 통해서 같이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까지 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멘전 재고 실제로 2.2cm가 나오면은 이 공식에 세져서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해줄 것은 타임 밸런스 인테그랄 LVOT에서 잘 구하는 것, 디멘전 잘 측정하는 것. 디멘전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잘못 측정하면 굉장히 측정값이 오르고 나오기 쉽기 때문에 디멘전 측정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ASD 환자인데 RV가 커져 있죠. 그러면 LVOT 디멘전 재고 VTI를 구하고 펄모닉 밸브 쪽의 디멘전 재고 거기에 VTI를 구하면은 펄모나리 블러드 플로우와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QP, QS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셔트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하면은 환자의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PTS가 1.7이니까 사람 시그니컨트 션트가 있고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밸브 에어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플러 이퀘이션.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건데 A라는 지역에서의 블러드 플로우와 B라는 지역에서의 블러드 플로우가 같다는 상상을 한다면은 LVOT를 통한 블러드 플로우와 좁아진 밸브, 에어틱 밸브를 통한 블러드 플로우는 같을 것이다. 우리가 LVOT의 VTI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디멘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에어틱 밸브 에어는 좁아졌으니까 모르는데 거기에 속도 VTI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에어틱 밸브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LVOT를 통해서 나가는 에어탈을 통해서 나가는 블러드의 양과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블러드의 양은 같겠죠. 클로즈 챔버니까 그걸 이용해서 LVOT하고 디멘전 구해서 그쪽에 블러드 플로우를 알고 마이트랄 밸브에 애눌라 디멘전하고 거기에 인플로우를 재면은 플로우를 알 거니까 이걸 가지고 산수를 잘 하게 되면은 리거지턴트 볼륨과 프랙션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량화,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의 정량화,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의 측정 이런 것에 이런 도플러 기법들이 2D와 조합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ASE 가이드라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ASE 홈페이지에 접촉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피자 메서드 밸브 에어레드 이게 REIC 밸런스를 알고 피자 레디우스를 알고 하고 VTI를 알면은 역시 리거지턴트 볼륨 프랙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밸브 디지스 할 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도플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레저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버누이라는 분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델타 P는 우리 쉽게 4V 제곱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V1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4V 제곱으로 심플하게 외우면은 쉽게 우리가 두 챔버 사이의 프레셔 그래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RV하고 RA 사이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는 건 RV 시스템 프레셔에서 RA 프레셔를 빼는 거니까 이 델타 P에다 RA 프레셔를 더하면 RV 시스토릭 프레셔를 알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펄모넥 밸브의 스테노시스만 없다면 RVSP로 펄마트리 시스토릭 프레셔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에 제곱을 하면 55.6인데 거기다 RA 프레셔를 IVC 사이즈를 감안해서 컬렉서빌리티를 감안해서 더해주면은 펄마트리 프레셔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AS가 있을 때 트랜스밸브라 프레셔 그레디언트, 마이트랄 인플로의 트랜스밸브라 프레셔 그레디언트, MS가 심할수록 커질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밸브 에어리어 시리얼리티 이런 거 평가하는데 도플러가 잘 이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RVSP가 70이 훨씬 넘네요. 이게 단순히 시비어 pH with RVA 증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꼭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사실 펄모닉 밸브가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있고 PS가 4m 이상이니까 사실 펄마틱 프레셔는 노멀이었던 거죠. 그래서 PV를 해주고 나서 좋아진 케이스니까 반드시 V1이 적다는 전제가 깨지는 상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RVSP가 펄마틱 프레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꼭 PS 높다 또는 DCRV와 같은 더블 챔버 라이트 벤트가 특별한 프레셔가 업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도플러로 LA 프레셔, LVEDP, PAEDP, BPA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도플러를 이용해서 다이아스틱 펑션 아마 다음 박재영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될 건데 평가에 도플러가 가장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면 안 됩니다. 덴스하지 않는 시그널에서 지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 앵글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패러하게 잘 잡아라는 게 있고, 멀티플 어나토믹 사이트를 찾아서 그 중에 하이스트 밸런스를 꼭 찾으라 하는 것이 기억할 일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AS가 여기서는 에이피칼에 3.8m지만 라이트 파라스탄에서 5.2m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얼티 평가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장 좋은 뷰, 여러 가지 뷰를 꼭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은 도플러 F8의 원리와 임상적 적응, PW, CW 차이 티슈 도플러의 원리 기억해 주시고, 장단점, 앵글 디펜던시, 멀티플 사이트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애매한 시그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평가와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